가파르게 하락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따라서 앞으로의 스프레드 확대를 그 국제금리 하락이 좀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투자 수익률 수준으로도 투자 매력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등급 크레딧을 그동안 이제 확대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변경을 하는 바이고요. 최근에 또 이제 신용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가 높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그 크레딧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트리플 B 채권들인데 트리플 B 등급들이 아직은 견고하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에너지 약세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달 금리가 올라갔지만은 비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 공급 같은 경우에도 그 기업들의 어떤 조달, 그다음에 리파이낸싱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지금 셰일 오일 업체들이 발행한 크레딧몰에 대한 우려를 좀 시장에서들 많이 하시던데 이쪽에 좀 디폴트는 실제로 좀 많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 에너지 기업들은 특히 하이드 기업들은 앞으로 부도율 확대가 불가피하고 아직까지는 뭐 유가가 이제 최근에 급락하였기 때문에 부도율 지표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한 4% 정도 미국 하이드 기준으로 4%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2016년도 2월달 그때 유가 이제 15년도에 계속 하락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한 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에너지 기업들 위주로 더 부도는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준이나 정부 쪽에서 이쪽에 좀 크레딧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준 뭐 그런 부분에 좀 움직임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방치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아니, 방치는 아니고 이제 크레딧 채권을 매수할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그 은행들에게 그 이런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라든가 기업들에게 좀 리파이낸싱을 좀 해주고 대출을 좀 해주자라는 그런 이제 구두 지시로는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악화가 되면은 뭐 세수 그 기업 세금을 좀 낮춰준다든가 이런 좀 실질적인 방안도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도 에너지 섹터 비중하고요. 지금 비중하고 비교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비중은 지금은 현재 한 하이드 기준 한 10% 정도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서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비중은 하락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전체 하이드 중에서 에너지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다른 섹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 에너지 기업들이 그 대출 금리가 최근에 이제 유가 급락하면서 한 7%에서 15%로 급등했잖아요. 상당히 많이 급등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크레딧 리스크 얘기 방금 질문 나왔지만 하잖아요. 그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이제 에너지 기업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조달 금리가 15%입니다. 이게 한 2주 전만 해도 7%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등한 상태이고 이 얘기는 이제 기업들 그 투자자들이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뭐 이런 투자나 채권 매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2016년도 2월 달에는 그때는 20%가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도 부도율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은 이제 좀 쉽지 않다. 근데 2016년도에도 사실은 에너지 기업들은 어려웠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신용 위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볼 때는 전체로 봐서는 그런 상태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미국에서 에너지 섹터가 10%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중이. 여기서 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셰일 오일러 같은 좀 디폴트 리스크가 큰 부분만 감안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에너지 될까요? 기업이 10%라는 거는 투자들- 하이힐드 기업 중에 10%라는 얘기예요. 하이드도 투자 등급도 한 8%이기 때문에 뭐 8에서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체에서 1, 2% 정도가 일단은 부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크레딧몰 중에서? 하이드 중에서는 부도율은 하이드만 보면은 사실은 뭐 20%까지도 봐야 되고 전체 채권 중에서 하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 산수로 해보면은 전체 기업 중에서 5에서 한 6% 정도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대체투자 글로벌 리츠 홍주환 연구원.
네, 글로벌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월요일에 이제 글로벌 리츠도 한 6.7% 정도 급락을 했고요. 주요 원인은 이제 코로나19랑 국제유가 폭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국가별로 이제 그 페이지 2페이지의 그림 3번 보시면 되는데요. 일별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랑 일본 리츠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었고, 또 섹터 단으로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호텔과 리테일 섹터가 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미국 리츠 지수가 지금 PFFO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한 17.4배 정도 받고 있어서 지금 상단 19배, 하단 15배로 봤을 때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배당 수익률 관점으로 봤을 때는 5.2%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리츠가 괜찮다. 그리고 미국 리츠 안에서도 이제 특수형이나 헬스케어 혼합형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그 한 2주간 하락세 속에서 지금 산업용과 헬스케어, 그 주거용 리츠 중에서 또 헬스케어와 주거용이 좀 방어적인 성과를 실제로 내고 있어서 이런 섹터 위주로 먼저 담아가는 게 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MP 넘어가 보시면요. 4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그 월요일 기준으로 저희 지금 MP 설정일 이후로 한 16.4% 정도 총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이제 주거용, 조립식 주택이랑 헬스케어가 좀 견조한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금 비중이 한 10% 정도 있는데 향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특수형이나 헬스케어 위주로 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권 전략은 자료 대체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업 쪽으로 가겠습니다.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화 연구원. 네, 2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랑 그 대만 업체들, MNCC 업체들의 이제 2월 매출액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하시듯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급감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애플 출하량이 거의 이제 2016년 3월 이후 이 CICT라는 중국 쪽 이제 통계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최저 출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만 MNCC 업체들도 지금 춘절이랑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업 일수가 감소하면서 전년 및 전월비 이제 대폭 감소한 숫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내 관련 업체도 이제 이를 반영해서 지금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인데, 애플 신제품이 저희는 4월 초중순에 여전히 이제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 이제 5G 때문에 수요 회복이 감안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지금 이제 저가 매수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이제 2월 급감세를 기록을 했지만 3월부터는 확실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일단 주춤해진 상황이고요. 공장 가동이 정상화가 되고 있어서 일단 판매가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애플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애플 스토어가 2월 중순까지는 거의 다 이제 닫았다가 지금은 거의 다 오픈을 다시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다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채널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3월 초부터 조금씩 이제 판매가 늘어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MNCC 업체, 대만 업체들이 이제 그 2월 매출액이 좀 많이 빠졌는데 3월부터 또 이것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는, 조업 일수가 지금 2월 달에 10일 정도까지 공장 가동을 어쨌든 정지를 국가에서 시켰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이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월이 50%까지 이제 올리고, 3월부터 야기어가 이제 MLCC 가격을 30에서 50% 정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영이 될 거라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 매출액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이제 따라서 보면은 애플 관련 업체들이나 뭐 수동부품 업체들, 뭐 전기나 이제 이런 업체들이 다들 지금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다 받은 상황인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5G 신모델이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아이폰 SE2도 지금 4월 초중순에 어쨌든 출시는 진행될 거라고 봐서, 그다음에 중국 스마트폰 보조금도 늘어날 거로 좀 기대를 하거든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거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 조정 받은 게 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지금 애플 직원들이 중국 출장이 중단이 돼서 5G 제품 하반기 출시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아예 뭐 미뤄진다기보다는 한 달
정도는 좀 미뤄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연간으로 판매되는 판매량은 줄어들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는 이게 이제 이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은 뭐 당연히 나중에 다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 산업 안재면 연구원. 네, 인터넷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내수 경제 지표들이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광고 사업들이 아무래도 경기에 좀 선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 성장 둔화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월 달 이후에 인터넷 업체들이 광고 매출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조금 네거티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2020년 전체 인터넷 업체들을 둘러싼 이제 투자 포인트들,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던 커머스나 핀테크나 컨텐츠, 이런 쪽에서의 이제 장기 뷰는 변화가 없는데요. 이제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분기, 뭐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은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뒤쪽에 자료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 페이지 보시면 일단 그 검색 쪽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슈입니다. 검색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쇼핑과 관련된 검색 광고가 있고, 흔히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뭐 여행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림 1번,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쇼핑 쪽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 쪽은 아무래도 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통계청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일단 1월 달이 전월 대비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19년에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했던 거에 비해서 1월 달 조금 빠졌는데, 이 데이터들을 조금 보시면 여행 및 교통 서비스 비중이 12.5%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는 이제 2월달 이후에 크게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음식 서비스 비중이 8.5인데 얘는 반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음식 서비스 같은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뭐 쿠팡이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좀 성과들이 높기 때문에 사실 흔히 말하는 검색 광고에는 조금 영향이 좀 덜 미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키워드 쪽은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디스플레이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데, 검색 광고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가장 먼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광고의 주요 광고주들이 보통 영화, 신작 영화들, 그다음에 새로 출시된 IT 제품들, 뭐 자동차 광고 등등인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좀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 10번, 11번, 12번, 13번에 보시는 대로 뭐 이 2월 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 자체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고 경기에는 조금 민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들은 이제 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들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컨텐츠 쪽이나 컨텐츠 소모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카카오톡도 워낙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트래픽은 워낙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별로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 모두 목표 주가를 저희는 하향하는데요. 네이버 먼저 보시면 목표 주가 기준 25만원에서 24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검색 광고 비중이 조금 높아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 경기 민감도는 낮은 편이다라고 보지만 1분기 실적 둔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을 합니다. 20년의 투자 포인트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훼손은 없습니다. 2분기 중에 아마도 네이버 연결 기준 실적에서 라인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적자가 연 한 4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네이버 연결 기준 실적이 바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야후재팬, 제트홀딩스와 경영 통합이 마무리가 되면 일본 시장의 인터넷 산업 또 이제 네이버가 약간 장악한다라는 부분들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
이제 신규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도어나 글로벌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큰 영향은 없지만 광고 쪽이 캐시카우기 때문에 실적 둔화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카카오 말씀드리면 카카오도 목표 주가 24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하향합니다. 여기도 이제 광고가 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여기도 지금 아까 카카오톡 트래픽 보셨지만 이제 올해 20년에 실적 좋아지는 거에 가장 대부분은 그 카카오톡에 광고 한 줄 들어오는 톡 비즈보드라는 것들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뭐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포털이 있는데 네이버 포털하고 다음 포털하고 점유율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광고 둔화기에 보면은 2위 사업자부터 이제 광고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매출이나 이익 비중이 크진 않은데요.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 지금 2월달 이후에 트래픽이 많이 급감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저희만 해도 저녁 술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카카오 역시도 대신에 이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될 경우에는 주가 반등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뭐 저희가 보고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카카오뱅크, 페이지, 카카오M,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모빌리티까지 자회사들의 실적이나 업황 턴어라운드는 유효하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 8페이지에 그 플랫폼들 트래픽 차트 보면은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가는데 카카오 페이지만 좀 꺾여 있는 모습인데 여기 좀 카카오 페이지 최근에 좀 뭐 어떻게 좀 동향 같은 거 좀 알 수 있나요?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YOY로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는 맞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조금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뭐 데이터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 하반기 상장 예정인가요? 좀 카카오가 페이지가요? 회사 쪽에서 의지 없나요? 예, 뭐 일단 올해 중에 뭐 IPO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산업 조승호 이사님. 네, 그 2월달 중국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뭐 숫자 안 좋은 거는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워낙에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한 80% 정도 줄었고요. 이제 전기차 판매도 한 69% 정도 줄었습니다. 좀 숫자 중에서 그나마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작년 연말에 상해 공장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올해부터 팔리고 있는데요. 지금 2월 달에 3,900대 정도가 지금 팔렸고요. 이게 단순하게 MS 계산하면 2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디맨드는 있다라는 거를 좀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디맨드가 있다라는 건 좀 확인한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은 2월 한 4주차 정도부터는 생산은 이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됐는데, 수요가 안 좋아서 다들 못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디맨드가 있는 회사들은 이제 생산만 가능하면, 지금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들은 아마 3월, 4월 가면서 생산 정상화되면 계속 판매가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올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가 뭐 당장은 부진하지만, 올해 이제 테슬라라든가 뭐 환경 규제 강화, 뭐 바이튼 같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가동 거의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영향은 중국 자체랑 중국의 뭐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국내로 이제 수입되는 부품들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로 영향이 왔는데, 지금 생산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내 공장은 3월부터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아직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동률은 낮은 상황이지만 2월에 이제 저점은 통과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2월보다는 3월에 국내 중국 다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그 3월 달에 국내하고 중국은 개선될 거고요. 반면에 지금 우려는 이제 향후에 유럽이나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뭐 차트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102,000원 정도 왔는데 이게 주봉 보시면은요. 8년 11월 달이 이제 저점이었고요. 이때랑 지금 버텀업으로 보면은 제품 사이클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10만 원 정도면은 그 가격 메리트가 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두산 피어스의 김동현 연구원. 예, 두산 퓨어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유가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 계속 낮은 상황이고요. 유가가 낮았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센티먼트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연료전지는 그 중에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정책 수혜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강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RPS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 두 가지 축이고요. RPS는 올해 7%에서 2030년 28%까지 4배 시장이 커지는 거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앞으로 2040년까지 연평균 7조 원 정도의 연료전지 발전 수주가 나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가 하락이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통 발전 원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센티먼트가 안 좋아지고 그 배경에는 신재생 에너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페이지 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연료전지는 태양광하고 풍력하고는 달리 그 화석연료인 LNG를 발전 연료로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료비가 그 고정비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총 발전 단가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두산 퓨어셀은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쪽이고 이제 이걸 받아서 연료전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수익성이 나야 이거를 계속 발주를 할 텐데 뭐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S&P나 REC나 열판매 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유가 하락이 결국은 LNG 가격 하락으로 이제 이어지고요. 그거는 그림 1번을 보시면 여태까지 두바이 유가, JCC, 일본 수입 원유가를 거쳐서 LNG 공급 가격까지 이렇게 1,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연결됐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LNG 가격 떨어지는 1%당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의 연간 총손익이 한 5% 가까이 개선되는 모습. 이건 이제 표 2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가 하락이 상대적으로 태양광 풍력보다는 연료전지에 있어서는 발전 사업자한테 이익으로 다가온다. 이런 점들이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1분기 그 실적을 좀 전망을 해보면 좋지 않을 겁니다. 매출이 15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영업 손실이 50억 가까이 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유가 지난 4분기에 납품 일정이 예상외로 집중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것 때문에 1분기에는 설치 매출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장기 서비스 계약 매출로 1분기 매출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200억 정도 반영했던 품질 개선 비용이 상반기까지는 일정 부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2분기나 4분기에 발주처에서 매출화를 많이 해달라라는 이런 요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연간 실적 전망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계속 5천억의 영업이익 250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수주도 40메가와트를 해서 연간 140메가와트 하겠다라는 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균일하게 매출화되는 장기 서비스 계약 잔고가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질수록 분기 매출 변동성도 축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PSR 기준으로 0.8배고요. 4페이지에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경쟁사들 주가가 급반등 이후에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블룸 에너지가 1.1배, 퓨어셀 에너지가 5.5배로 거래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 동안에 두산 퓨어셀은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작년 10월 분할 이후에 일단 상당히 많이 올라서 시작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할 전에 이제 두산을 선취 매수를 해서 분할 이후에 가져가는 전략에 있어서는 일단 두산 솔루스에 좀 집중하고 퓨어셀을 좀 기관들이 비웠던 거에 기인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들고 있는 기관들이 없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디바이스 ENG 이현동 연구원. 네, 디바이스 ENG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12월에 저희 IT 마우스의 탑픽이었던 종목이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한 30% 넘게 올랐었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 조정이 왔고 전 다시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디바이스 ENG는 국내에서 삼성전자의 OLED, 비메모리, 메모리 모든 공정에 거의 솔밴드로 놓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성장은 이제 OLED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티안마가 우한에 공장이 있고 비전웍스는 허베이라고 우한 옆에 있는 공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납품이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이 우려는 있었었지만 이제 회사랑 좀 통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알아본 결과 이번 달 말부터 다시 정상 재개가 가능하다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늦어져봤자 이에 관한 실적에 대한 인식은 한 달에서 두 달, 늦어도 세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나오지 못하는 실적들은 전부 2분기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간 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수장거 1,200억이 넘는 수준이고 올해 이제 또 BOE가 B12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고객사의 A5 또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실적 성장은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가 또 이제 반도체 쪽도 크게 하고 있는데 일단 풋 세정 장비라서 웨이퍼를 보관하는 장비를 세정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고객사의 국산화나 전환에 따라서 동사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증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들은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크게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매출을 거의 300억 가까이 올렸고요. 이거에 같이 올린 이유 자체가 그동안 있었던 신규 수주에 대한 증가와 함께 메모리 쪽에도 60억 이상 신규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다 인식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답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PER 멀티플은 4.7배까지 내려왔고요.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전략하고 해외 쪽 할 텐데요. 요 미팅 말미에 끝날 부분에 매크로랑 미국 시황,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해서 코멘트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좀 대기해 주시고요. 네, 글로벌 투자 전략 아시아 코어 에퀴티 김영래 연구원. 네,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인도푸드 CP 석세스 마크무르라는 기업인데요. 그냥 짧게 인도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라면 시장을 약 80%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리하게 가장 큰 라면 제조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유가가 하락했을 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보시면은 이제 원자재 비용 절감이나 운송 비용 절감 그리고 물가 하락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 때문에 요 주가가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팜유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원재료 비용이 더 낮아져서 동사의 성장이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가 10조 루피아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4.6조 루피아를 이제 저소득층에 지원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요쪽 그 저소득층이 소비 품목 중에서도 이제 음식료 같은 필수품에 대한 소비를 더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가 제품인 라면의 판매가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정부 경기 부양책의 대표 수혜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번에 동사가 그 파인힐 컴퍼니라고 요 라면 제조 기업을 인수할 거다라고 인수를 위해서 실사를 시작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파인힐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터키, 이집트, 케냐, 모로코 요런 쪽에서 라면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요 동사가 요 파인힐스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할랄 시장에 할랄 음식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슬람 인구 비중이 80%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로의 그 음식료를 수출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할랄 식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슈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번 3분기부터 사이공 메트로 1호선을 운행할 거다라고 테스트 운행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루피아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도 주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공매도 금지, 그리고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 매입 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시장 안정화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준율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앙은행의 차액 결제 선물환 및 현물 환율시장 개입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국채도 매입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내수 부진이나 환율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외에도 굉장히 산업별로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미납금을 지불해라라고 했는데 요게 약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통신업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싸움 때문에 요금 인하나 무료폰 지급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 그 수수료 지급, 미납금 지급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그 인도에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통신사인 보다폰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 미납금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인도 4위 민간은행인 예스뱅크 같은 경우에, 이번 5일에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제트에어웨이나 그리고 또 ILNFS의 노출도가 높아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도 최대 국영은행인 SBI에서 구제 거래의 일환으로 예스뱅크의 지분 49%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기자회견한 거 정리해서 좀 말씀하시죠. 예. 네, 일단 어제 뉴욕 증시가 처음 개장했을 때는 2,750포인트 S&P가 내려가면서 한 3.4% 빠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빠지는 것을 보고 약간 재정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기준으로 9%가 급등을 이후에 하면서 한 5%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장중에 이제 발표했던 재정 정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급여세를 한시적으로 2020년에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유급 휴가를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호텔이나 레저, 항공, 실일 기업들에 대한 조세 유예 제도, 이 세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장 마감 이후 미국 시간으로 5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급여세 인하가 가장 큰 부분이고, 이게 대규모 재정 정책인 이유가 이제 급여세 같은 경우는 인플로이 종업인 사이드에서 6.2%를 내고, 인플로이어 고용인 입장에서 6.2%를 내서 총 12.4%를 내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 모두 급여세를 면제하는 방안, 즉 12.4%를 0%로 12.4%포인트를 세율을 아예 인하하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규모 재정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했고요. 12.4%포인트가 인하한다는 것, 즉 0%가 급여세가 된다는 거는 급여세로 들어오는 세입이 1년에 한 1.1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1.1조 달러가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재정적자 규모가 지금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뭐 단순히 말하면 2조 달러가 될 수 있는 거죠. 재정적자 규모가. 그 정도로 이제 대규모 재정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 1조 달러를 어디서 구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고요. 레리 커들러는 구할 수 있다
있다. 근데 구체적인 부분은 차후에 발표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급휴가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급 근로자나 파트타임, 블루컬러,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급여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의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근데 급여세랑 유급휴가 지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양당이 모두 동의하고는 있습니다. 어제 점심 미팅을 통해서 코로나 대응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으나 이게 0%로 규모가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대규모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재정 정책은 조세 유예 제도인데요. 호텔이나 레저, 항공, 셰일 기업까지 지금 기자회견에서는 말했는데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날 월스트리트 이제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산업 리스트는 추후에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언론이 되고 있는 산업은 호텔, 레저, 항공, 셰일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긴급 구제, 즉 베일아웃은 아니고 조세 유예 제도라고 해서 올해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급여세랑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의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아마 통과는 무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재정정책 규모 자체가 거의 1조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큰 재정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현실성은 일단은 추후에 디테일을 완성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화되면은 재정 적자 그러면 아까 급여세만 해더라도 2조 달러가 넘는데 전체 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면은 감내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예 다른 방안으로 1조 달러를 구하지 못했을 때 그게 정말 전체적으로 적자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2조 달러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제 레리 커들러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만약 그게 가능해지면 재정 적자 규모는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한 20%이기 때문에 사실 법인세 인하보다도 이 급여세를 0%로 내린다는 거는 법인세 인하보다도 더 큰 재정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 급여세가 5%, 법인세가 3%이기 때문에 사실 급여세 인하 방안이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장률 놓고 보면은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한 얘기가 지금 미국이 성장률 깎을 수 있는 요인이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잉 737 기종 중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항공 쪽에서 부품 다 못 쓰고 있는. 그래서 합치면은 이게 마이너스 0.5%포인트 된다. 코로나랑 이것저것 합치면은 마이너스 0.5 된다고 했고요. 이게 감세가 나오면 이게 재정 승수 효과를 보통 예를 들어 100원 정보가 쓰면 그거를 승수 효과를 50원 정도를 보거든요. 100원을 정보가 써주면은 GDP가 50원 된다. 보통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0.5 정도. 그래서 이거를 단순 대입하면은 이게 올해 다 돼버린다고 치면은 연간 성장률을 한 0.7%포인트를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코로나를 상쇄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추경한 게 11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보다 GDP가 20배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규모가 360조 정도니까 경제 규모가 20배인 나라가 우리보다 타격은 아직 적은데 40배를 지금 일단 쓰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대응은 빠르고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면 성장률을 다 코로나를 뺐던 걸 돌리는 건데 관건은 그야말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냐의 문제, 그런 문제 남아 있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 상황이었다고 치면은 여기서 과연 적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상당히 들거든요. 마이너스 5%. 이게 어떤 정도냐면 마이너스 5% 적자라는 게 유럽 재정 위기 났을 때 애들이 보통 마이너스 10%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09년 때 마이너스 9%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위기랑은 거리가 먼 건데 이게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마이너스 5%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드는데 한 가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게 지금 금리 낮추고 해봐야 거의 지금 미국은 아직 금리 낮출 룸이 있지만은 이제 사실 이게 거의
벽에 거의 오고 있는 시점에 오고 있는데 그럼 해야 되는 게 재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발상 전환의 관점에서 판을 한번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라면 마이너스 5% 적자에서 여기서 감세를 왜 해? 이럴 텐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상상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그거를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장률 제고 효과는 대략 0.7% 정도 될 수 있다. 이게 코로나가 마이너스 0.5니까 좀 미국은 이걸 좀 상쇄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침에 느낀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의회 통과 여부잖아요. 미국 보도에서도 불확실성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의회 통과가 불확실하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텐데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제가 답을 드리기가 조금 그야말로 정치적 이슈니까 애매한데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이거는 그냥 뭐 개인적인 어떤 그냥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미국은 민주당이 원래 이런 재정 지출을 좀 확대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공화당 안에 약간 좀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민주당과 협의는 의외로 좀 쉬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 약간 일종의 뭐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유가 러시아가 좀 꼬리 내리는 모습 보이는데. 저희 뭐 월요일 날 발표했던 자료에서 오펙 플러스 합의 불발로 이제 유가의 $30 하회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향후 유가 안정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3가지 포인트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결국 재정 불안이 불가피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다시 또 언제 재협상을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석유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거냐라는 한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수요 쇼크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언제 일단락이 될 거냐를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전일 좀 유가 10% 급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당장은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재협상을 하겠다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 오펙 플러스 합의의 불발을 좀 일으켰던 러시아가 전일은 다시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동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좀 발언을 하고 또 이제 러시아 내의 석유 기업들과 회동을 가지겠다라고 좀 예고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사실상은 뭐 지금 국부 펀드에 이제 쌓여 있는 $1,500억 규모의 그런 국부 펀드를 가지고 향후 20에서 $30 유가가 유지되더라도 한 10년은 버틸 수 있다라고 좀 자만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6 정도 수준의 그런 OSP를 급하게 인하하면서 공급 과잉을 좀 예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러시아가 다시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을 좀 재개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면 뭐 직전일과 같은 유가의 급락 장세는 좀 당장은 좀 제한시킬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결국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만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감산에 합의를 해야지만이 다시 유가가 최소한 $40 이상으로 올라갈 거고 또 여기서 코로나19 여파까지 다시 또 일단락이 된다라면 저희가 다시 또 유가 정상화라고 하는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 기한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기간은 결국은 오펙 플러스 산유량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3월 말까지는 기존 합의를 유지하고 있고 4월부터 다시 또 이제 주요 산유국별로 각자 도생으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3월 말이 좀 협상의 기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까지는 2018년 10월 대비 170만 배럴의 감산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합의가 끝나기 전까지 새로운 재협상안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유가는 비로소 좀 안정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정도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협상이 이제 다시 또 불발되게 된다라면 변동성은 여전히 좀 불가피하다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증시 급등하고 유가 관련된 긴급 시황 점검 있었고요. 이어서 자료 발표 마저 하겠습니다. 텐센트 장재영 연구원. 예, 1월 30일 NH글로벌 스탁스10에 편입된 중국 1위 아이템 플랫폼 기업이자 이제 종합게임 업체인 텐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투자 포인트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게임 실적이 이제 성장할 것이라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부터 17년까지 게임 시장 자체가 연평균 28% 성장했었는데 2018년에 이제 일시적으로 판호 발급이 중단이 되면서 그 게임 시장이 한 5.3%까지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다시 외자 판호 발급
이제 확대되면서 게임 시장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중국 게임 판호 발급이 확대되면서 결국 신규 게임이 출시가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텐센트의 게임 부분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5G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5G 통신 서비스 보급이 확대되게 될 경우 결국 이제 중국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8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텐센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임의 사업부에서도 고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텐센트 같은 경우 게임에도 온라인 광고, OTT, 핀테크,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자체가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거의 30에서 70% 정도 이제 성장했던 산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해당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텐센트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텐센트는 2019년 말까지 총 800여 개의 기업에 이제 지분 투자를 진행했고요. 그 중에 이제 상장한 70여 개 제외할 경우 이제 거의 700개가 넘는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1일부터 이제 신증권법이라고 해서 IPO 등록제가 IPO 등록제를 이제 전면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증권법이 이제 발효되었는데요. 텐센트가 투자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 중국이 이제 창업한 그리고 향후에 이제 메인보드를 통해서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할 경우 결국은 이제 지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코로나19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1, 2월에 이제 영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텐센트가 적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게임이나 클라우드 OTT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좀 수혜가 됐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텐센트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이익 증가율이 2017년에 한 70% 넘었다가 좀 2018년 둔화되고 다시 2019년, 20년, 21년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익 증가율이 회복되면서 결국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된다는 게 마지막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으로 제가 하이엔로 말씀드릴게요. 그 24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미국하고 일본 시장이 10% 넘게 2주 동안 하락을 했고요. 중국이 0.2% 하락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했고,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금융이 많이 빠졌습니다. 역시 이제 금리 인하나 유가 급락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고, 반대로 보면 중국에서는 부동산 쪽이 가장 좋았어요. 이게 금리 인하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또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중국에서는 오히려 작용을 했고요. 6페이지부터 보시면 각 국가별로 그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에너지 기업 같은 것들이 그 HP나 에너지 기업들이 그 50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19개 정도밖에 안 됐고, 물론 부킹 홀딩스라든가 메리어트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주,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피해주들을 비롯해서 은행주들이 159개 기업이나 S&P 500 중에 159개 기업이 신저가 기록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헤라시멘트나 보리부동산, 삼유중업 같은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50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일본은 엔화 약세 영향이 좀 커서 토픽스 500 중에 237개가 신저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NTT 도코모나 넥슨이 50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시장 급락하면서 2주 중에 후반부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발표된 시황점검 내용 좀 봐서 다음 주에 저희도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